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살고 있는 50대 여성입니다. 제가 오늘 사연을 쓰는 이유는 바로 제 보물을 자랑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라만 보고 있어도 사랑스럽고 목숨과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소중하고 벅찰만큼 대견한 저의 보물이 있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제 얘기 많이 하고 다니는 사람이 아닌데 꼭꼭 숨겨두기 아까운 보물이라서 어디 자랑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보물 원 없이 자랑 좀 해보겠습니다. 경기도에서 태어난 저는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주 어릴 때는 그럭저럭 나쁘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욕심 때문에 저희 가족이 완전히 진흙탕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조부모님께서 농사를 지으셨었거든요. 땅만 몇만 평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엄청난 땅 부자였죠. 조부모님은 욕심이 없던 분들이셨습니다. 그 땅도 저희 할머니의 어머니가 갖고 계시던 땅이었죠. 그저 두 분 소박하고 사이좋게 사는 것에 삶의 의미를 두시던 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넓은 땅 중 일부만 관리를 하며 농사를 지으셨었죠. 그런데 그렇게 소박하시고 욕심 없는 두 분 밑에서 욕심 많은 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건 바로 저희 아버지와 큰아버지였죠. 두 분은 정말 욕심이 많으셨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먹는 걸로 싸우고, 장난감으로도 싸우고, 먼저 씻는 걸로 싸우고, 책가방 가지고 싸우고, 옷 가지고 싸웠답니다. 할머님 말씀으로 정말 징글징글하게도 싸웠다고 하셨죠. 그렇게 욕심을 가득 품고 자란 큰아버지는 작은 옷공장을 차리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큰아버지 밑에서 일을 하셨죠. 옷공장은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큰아버지는 항상 좋은 차를 타고 다니시고 금목걸이를 두르고 금시계를 차고 다니셨거든요. 사촌 언니, 오빠들만 봐도 맨날 과자 먹고 옷도 예쁜 것만 입고 다녔습니다. 반면에 저희 집은 그저 평범한 수준이었죠. 제게는 오빠 둘이 있었습니다. 오빠들은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까지 갈 생각이었죠. 제가 10대 때만 해도 한 집에 둘이나 대학 가는 경우가 많진 않았습니다. 공부를 떠나서 돈이 없어서 그렇게 못했습니다. 등록금이 한두 푼도 아니고 게다가 목돈이 4년에 걸쳐서 나가는 건데 웬만해서는 둘을 보내기 힘들었죠. 그런데 저희 집은 오빠들 둘을 대학에 보낼 수 있을 만큼의 여건이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꽤 잘 살았던 것 같은데 저희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나 봐요. 항상 불평불만이 많았고 큰아버지를 쉽게 하셨죠. 그 공장도 말이야. 아버지 아니었으면 차렸겠냐고. 그렇게 차릴 수 있었겠냐 이 말이야. 아버지가 형한테만 차려준 거겠어? 거기에 내 몫도 어느 정도 있는 거라고. 그런데 혼자서만 잘 먹고 잘 살고 이건 불공평하지 않아?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어르고 달래셨죠. 왜요? 아주버님이 이번에 월급도 올려주셨잖아요. 그리고 당신 월급 정도면 대기업 수준이에요. 당신 일하는 거에 비하면 엄청 많이 받는 거죠. 그리고 아주버님 일하는 거 보세요. 매일같이 하루 종일 공장에 나가서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도 차릴 수 있었던 거고. 뭐? 나는 뭐 열심히 안 해서 공장을 못 차렸다는 거야? 그런 말이 아니라 지금 수준에 만족하자는 거죠. 만족하기는 뭘 만족해? 더 잘 살아야지. 어머니 아버지만 돌아가셔봐. 그 땅이 다 누구 건데? 정확하게 반반 나눌 거라고. 어릴 땐 아버지가 좀 잔인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시기만을 기다리시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야지 할아버지 할머니의 땅을 물려받을 수 있었을 테니까요. 아버지의 바람이 이루어진 건지 제가 16살 때 할머니 할아버지가 석 달 차이를 두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큰아버지와 아버지의 전쟁 같은 날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장례식장에서 아버지랑 큰아버지랑 멱살을 잡고 싸우신 거였습니다. 형이면 다야? 형이면 다냐고.
그동안 받아 처먹은 게 있으면 염치가 있어야지. 쥐뿔도 없는 거 오냐오냐 하고 걷어줬더니 어디서 이렇게 버릇없이 굴어? 정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랑 큰어머니랑 말리고 사촌 언니 오빠들도 엄청 놀라서 어쩔 줄을 모르고 사람이 없는 새벽이었으니 망정이지 사람 많은 대낮에 그랬다면 정말 얼굴 창피해서 돌아다니질 못했을 겁니다. 술 한 잔 안 먹어도 부모님 장례식장에서 그렇게 싸우시던 분들이 그 이후에는 오죽했겠어요. 매일같이 전화로 욕을 하면서 싸웠고 저희 아버지가 큰아버지네 찾아가고 큰아버지가 저희 집에 찾아오고 집에 띵똥하는 벨소리만 울려도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버지가 큰아버지랑 더 이상 일을 안 하기로 했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아버지에게 뭐라고 하셨고 아버지는 더 큰 소리를 내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떵떵거리셨습니다. 그리고 또 몇 달이 지났을까요? 아버지가 일을 안 하고 계신다는 건 분명했는데 자꾸 어디를 나가셨습니다. 비싼 술을 사서 누군가에게 선물하기도 하고 여전히 큰아버지와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는데 말이죠. 조부모님 돌아가신 지 6개월쯤 흘렀을 때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 조부모님이 갖고 계시던 땅이 글쎄 그린벨트로 지정이 되었다는 겁니다. 학교에서 배운 적이 있어서 그린벨트가 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큰아버지가 허탈해 하시며 소주를 드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요. 몇 달간의 싸움은 두 분의 사이를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섭섭하고 서먹하게 만들었고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차라리 잘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땅을 어찌저찌 누가 가진들 둘 다 행복하지 않았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글쎄 그 사채를 써서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그게 그 땅 팔면 그 돈으로 메꾸려고 한 건데 부동산 쪽에 진짜 유명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버지는 투자 사기를 당하셨습니다. 조부모님의 땅을 팔아서 사채빚을 갚을 생각이셨지만 그린벨트로 묶인 땅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결국 억소리가 나는 금액에 사채빚만 생기게 된 거였죠. 뭐 이런 황당한 경우가 다 있습니까? 결국 저는 고등학교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되어서 학교를 그만두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공장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되었죠. 나이 차이가 나는 오빠들은 그때 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사채빚을 쓰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기겁을 하면서 아버지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절대로 그 돈 안 갚을 거라는 절대로 손 벌리지 말라는 말과 함께요. 대학 등록금도 못 내주는 게 부모냐며 버럭버럭 화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과 영영 연락을 끊어버렸죠. 그 이후 저한테도 연락이 온 적이 없습니다. 결국 제가 나가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솔직히 오빠들 원망 많이 했습니다. 조금 도와주면 내가 좀 편할 텐데 나도 학교 다니고 싶은데 하면서 진짜 속상했지만 꾹 참으면서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막노동을 하셨고 어머니는 시장에서 일을 하셨거든요. 전세로 살던 집도 내놓고 반지하 월세방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3년을 꼬박 공장에서 일만 했습니다. 공장 사람들 외에는 다른 사람들은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다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처량하고 자신감도 없어서 공장에서 숨어 있듯이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있었습니다. 나는 나중에 절대로 이런 가정을 꾸리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기필코 화목하고 단란한 가정을 꾸리리라 다짐했습니다. 물론 공장에서 일만 하느라 남자친구도 없었는데 말이죠. 그렇게 3년을 일하고 어머니 지인분의 소개로 본가 시내 쪽에 있는 회사 격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말이 격리지 할 일이 많지도 않았고 저 말고도 격리 언니가 따로 있었거든요. 그 언니 밑에서 일 배우면서 일을 할 좋은 기회가 찾아와 줬습니다. 공장에서 3년 일하는 동안 공장 숙소에서 생활을 해서 본가 생활은 오랜만에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어쩐지 3년 사이에 부쩍 나이가 드신 것처럼 몸이 안 좋은 듯 보이셨고 얼굴도 수척해져 있으셨습니다. 예전에 욕심 많고 당당하던 아버지의 모습은 없는 듯했죠. 아니나 다를까 제가 20살 때 본가로 들어가고 격리 일을 시작한 지 1년쯤 되던 어느 날 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빠들은 찾아오지 않았고 어머니가 아버지 간호를 하시고 제가 가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새벽에는 자전거로 우유 배달을 하고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회사로 출근을 했습니다. 그렇게 7시에 일이 끝나면 집에 가서 인형눈 붙이는 손부업을 2시간 정도 하다가 잠을 잤습니다. 그때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소주 한 잔 따라 놓고 10모금 정도에 나눠 마시면서 인형눈알 붙이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입원하신 지 6개월이 지났고 아버지는 결국 암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버지는 떠났지만 여전히 사채빚은 남아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막노동을 하고 어머니가 시장일을 하고 제가 공장일을 하면서 3년간 고생하면서 빚을 갚으려고 애썼는데 저희에겐 여전히 빚이 남아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나온 보험금은 아버지가 병원에 계시는 동안 내야 했던 병원비로 다 나가버렸습니다. 그 지독한 현실이 처음엔 부정하고 싶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또 무뎌지더라고요. 어머니와 둘이 아등바등 아버지의 사채빚을 갚는 현실이 점점 무뎌져 가는 중 저는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시내는 항상 사람이 많고 복작복작했습니다. 특히 퇴근 시간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저는 그 퇴근 시간이 가장 싫었습니다. 얼른 집에 가서 인형 누나를 붙이고 내일 새벽같이 우유를 돌리기 위해 일찍 자야 하는 저와 다르게 시내를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참 여유롭게 삶을 즐기고 있는 거잖아요. 누구보다 빠르게 집에 가기 위해서 그 수많은 인파 사이사이를 빠른 걸음으로 돌아다녔습니다. 그 남자를 처음 만난 그날도 빠른 걸음으로 퇴근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후다닥 신호등을 건너는데 그 남자와 부딪혔고 그 순간 남자 손에 들려있던 음식이 제 블라우스에 쏟아졌습니다. 쟁반에 그릇 여러 개를 들고 있던 남자, 제 옷에 쏟아진 음식은 다름 아닌 청국장이었습니다. 제가 된장을 싫어해서 된장찌개도 못 먹습니다. 그런데 청국장을 옷에 쏟다뇨. 너무 놀라서 저도 모르게 깨악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떡해.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어떡하지? 죄송해요, 정말. 제가 세탁비 드릴게요. 제 명함인데 여기로 전화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세탁비를 준다는데 더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청국장으로 얼룩진 브라우스를 입고 길거리에서 화를 내기도 싫고 그냥 명함을 받아들고 평소보다 더 빠른 걸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냄새가 빠지지 않는 브라우스를 비누로 벅벅 문지르고 또 문질렀죠. 그런데도 꼬리꼬리한 청국장 냄새가 그대로라서 결국 세탁소에 맡겨야만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남자가 준 명함으로 바로 전화를 걸었죠. 안경점이라고 적힌 명함이었습니다. 안경점을 운영하는 사람인 듯 했습니다. 그럼 유추해보거니 안경점에서 일하다가 저녁밥을 먹고 그릇을 가져다 주던 중 나랑 부딪혔구나 하고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시내에 하나밖에 없던 그 안경점은 손님이 엄청 많은 곳이었습니다. 나이대는 나와 비슷해 보이는데 이런 안경점을 운영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조금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전화를 거니 남자가 세탁비를 주겠다고 혹시 자기네 안경점으로 올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어차피 회사 근처라서 알겠다고 하고 회사 점심시간에 안경점으로 향했습니다. 역시나 손님이 참 많더군요. 장사 잘 되니 돈 많이 벌고 좋겠다 생각했죠. 남자가 일하는 모습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어쩐지 여유 있어 보이는 웃음, 차분한 손동작, 상냥하지만 무게 있는 말투, 유복한 가정환경에서 자랐구나 싶더라고요.
저런 사람은 살면서 고민도 없겠다 싶었죠. 손님이 좀 빠진 뒤 남자가 제게 어제 미안했다며 세탁비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송해요. 어제 정신없이 일하다가 어제 식당이 바빴거든요. 그릇도 없을 지경이라 뛰어가다가 제가 실수를 했네요. 식당이요? 여기 안경점 사장님 아니세요? 아, 맞긴 한데 사정이 있어서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든요. 장사 잘 되는 안경점 사장님이 밥집 아르바이트라니 무슨 사정인지 궁금했습니다. 물어볼까 말까 고민하다가 손님이 또 찾아오는 바람에 저도 다시 회사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날 이후 신기하게 그 남자랑 마주치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남자는 정말로 안경점 문을 닫은 다음에는 밥집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더라고요. 돈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처럼 집에 빚이 엄청 많은가 생각했죠. 그러다가 제가 야근을 하고 밤 늦게 퇴근하던 날 식당에서 퇴근을 하는 그 남자와 마주쳤습니다. 그동안 그 남자에 대해서 혼자 많은 상상을 했던 저는 더는 참지 못하고 무슨 사연이 있나 한번 물어봤죠. 그런데 안경점 장사 엄청 잘 되지 않아요? 왜 밥집에서 아르바이트까지 하세요? 아, 그게 저희 아버지가 건강이 안 좋으시거든요. 지금 운영 중인 안경점도 아버지가 하시던 건데 제가 물려받아서 하고 있어요. 아버지 건강 때문에 병원비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 안경점만으론 좀 빠듯해서 아르바이트까지 하게 되었어요. 고민 하나 없어 보이는 남자에게 그런 사연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몇 번 더 남자와 대화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어릴 때 되게 가난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도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랑 둘이서만 살았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안경점을 운영하시면서 좀 살만해졌는데 그러다가 건강이 나빠지셨다고 했죠.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 게 부끄러워졌습니다. 유복하게 자라고 부모님 사랑 듬뿍 받을 줄 알았는데 그 남자도 여간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겠다 생각했습니다. 속사정을 듣게 된 후 짠한 마음인지 뭔지 자꾸만 그 남자가 생각이 났습니다. 밥은 챙겨 먹고 일하는 건지 안경점 엄청 바쁠 텐데 잠은 좀 자는 건지 저도 모르게 그 남자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마음이 쓰이니 몸이 움직였습니다. 자꾸 남자가 운영하는 그 안경점 앞을 서성이게 되었고 그 남자가 일하는 밥집 쪽으로 가게 되었죠. 그러니 자연스레 마주치는 날이 많아졌고 그렇게 저희는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땐 관심 있는 거 티 안 내려고 노력했는데 티가 엄청 났을 것 같네요. 아무튼 그렇게 가까워진 저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가난한 처지에 연애는 무슨 연애냐 생각하며 살았는데 비슷한 처지의 사람과 만나서 그런가 의지가 참 많이 되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데이트는 주로 걷는 거였습니다. 공원도 걷고 그냥 길도 걷고 그냥 걷기만 했는데도 좋았습니다. 그렇게 2년을 만나다가 남자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원래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셨는데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때 그 남자가 참 많이도 힘들어 했었죠. 그런데 아버님 돌아가신 지 3달쯤 지나서 저한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곁에서 도와주는 제 모습을 보고 함께 해야겠다고 확신했다고 하더라고요. 남자는 저한테 사채빚이 있는 걸 알면서도 제게 청혼을 한 거였습니다. 혼자보단 둘이 낫지 않겠냐면서, 그럼 더 빨리 갚을 수 있지 않겠냐면서 말이죠. 그렇게 저희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동네에서 제일 저렴한 예식장에서 제일 저렴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을 올렸지만 세상 그 누구보다도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로 그 행복은 불행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아이를 못 가진다고요? 막 결혼을 하고는 아이 생각이 뚜렷하진 않았습니다. 먹고 살기 바빴으니까요. 그러다가 조금씩 여유가 생겨서 아이를 가지면 어떨까 하고 남편과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 정도는 어떻게 낳아서 키울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저희 어머니도 아이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하셨고요.
그렇게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을 했는데 도통 아이가 생기지 않더라고요. 뭐가 문제인가 싶어서 잠도 잘 자고 먹는 것도 새끼 꼬박 챙겨서 먹고 남편은 원래 술, 담배 안 하는 사람이라서 건강했고요. 그런데도 도통 아이가 생길 기미가 안 보이는 겁니다. 점점 불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몇십만 원이나 하는 큰 금액의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는 내내 불안하더라고요. 왜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안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감은 정확했죠. 제가 임신이 안 되는 몸이랍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정말 펑펑 울었습니다. 제가 생각보다 아이를 더 간절히 원하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너무너무 속상하고 남편한테도 미안하고 너무 억울하고 서러웠습니다. 임신을 하고 싶으면 시험관을 하라고 했는데 비용이 정말 비쌌거든요. 저는 시험관이라는 걸 그때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확률도 아주 낮다고 하고 그냥 체념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하자는 대로 하겠다고 했죠. 저보다도 더 억울한 상황이었을 텐데도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 이후 살면서 참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시험관을 할까 말까. 그런데 해보고 후회하는 거랑 안 해보고 후회하는 건 다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험관을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생각보다 만만한 게 아니더라고요. 마음고생, 몸고생을 다 하면서 큰돈까지 들여가며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노력과는 다르게 첫 번째 시험관 실패, 두 번째 시험관도 실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더는 못하겠더라고요. 나를 갉아먹고 있는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과 둘 다 아이는 그만 포기하자고 하면서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고깃집 사장 얘기 들었어요? 아이 하나를 입양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 입양이요? 네, 6살이었나 7살이었나 아무튼 여자애라고 하더라고요. 그 집도 애가 안 생겨서 마음고생을 하더니 잘 됐죠 뭐. 동네에 꽤 큰 고깃집을 운영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저처럼 불임 부부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아이를 입양했다고 하더라고요. 슬쩍 그 고깃집을 지나가 보았습니다. 동네에서 처음 보는 얼굴의 여자아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뽀얀 피부에 눈이 반짝이는 참 예쁜 아이였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보고 집에 돌아왔는데 마음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괜히 눈물이 흐르고 심장이 쿵쾅쿵쾅 뛰기도 하고 저도 아이를 갖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입양에 대해서 상의를 해봤죠. 남편은 뭐든 좋다면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에 시간을 내서 입양 상담을 받으러 가게 되었습니다. 입양은 조건과 절차가 많이 까다로워요. 상담해 주시는 분께서 1시간 반 동안이나 설명해 주신 입양 조건과 절차는 정말 까다로웠습니다. 절차를 들을 것도 없이 저희는 조건에서 이미 안 되더라고요. 하기사 돈 없는 사람한테 뭘 믿고 아이를 맡기겠어요. 괜히 상담을 받았나 싶더라고요. 마음이 더 안 좋아지기만 했습니다. 남편은 한번 노력해보자고 했지만 그맘때 저희 어머니 건강이 안 좋아지셨습니다. 너무나도 이른 나이에 치매가 오신 겁니다. 처음 어머니의 치매 증상을 보게 되었을 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하고서 어머니랑 떨어져 살게 되었고 그 이후에도 어머니가 계속 일을 하시면서 저희랑 같이 아버지 사채를 갚으셨거든요. 남편이 저희 어머니한테 사채는 저희 부부가 감당할 테니까 그만 쉬시라고 해도 어머니가 어떻게 그러냐면서 매일같이 열심히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열심히만 사시던 저희 어머님이셨는데 어느 날 남편을 못 알아보더라고요. 누구였더라 하시면서 아주 잠깐 10초 정도였지만 그게 치매 징조라는 건 어렵지 않게 알아차릴 수 있었고 곧장 병원에 갔습니다. 예상대로 어머니는 치매 초기셨습니다. 저희는 바로 어머니하고 살림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더더욱 아이에 대한 생각은 사라져 가더라고요. 지금 내 팔자가 이런데
누가 누굴 키우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있는 가족들이 나 잘 챙기자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동네에 아이를 입양했다던 고깃집 부부 있잖아요. 우연히 그 부부와 입양된 아이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마주쳤다기보다는 제가 그들을 발견한 거였죠. 제가 남편보다 일이 먼저 끝나서 남편 있는 안경점에 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골목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야, 넌 걸음까지 느려 터졌냐?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서 고개를 살짝 내밀어서 골목 안을 봤습니다. 고깃집 부부와 아이더라고요. 상황을 보아하니 부부가 아이를 혼내는 모양이었습니다. 그 부부는 팔짱을 끼고 서 있었고 아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손을 모으고 있었죠. 이때 아이의 양엄마가 말했습니다. 내가 집에 가서 드라마 봐야 한다고 했어, 안 했어? 그런데 왜 이렇게 걸음이 느려 터졌니? 내가 빨리 쫓아오라고 했지. 너 때문에 드라마 못 보면 어쩌려고 그래? 죄송합니다. 아이가 작은 소리로 말하자 부부는 신경질적으로 몸을 돌려서 앞장섰습니다. 아이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그 뒤를 쫓았습니다.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이니까 당연히 걸음이 느린 거일 텐데 그런 걸로 뭐라고 하다니. 그것도 다른 문제도 아니고 이유가 드라마라니 황당하기까지 했습니다. 내가 아이가 없어서 이해가 안 되는 건가? 잠깐 생각했죠. 그 이후 또 그 아이와 부부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랑 병원을 가야 해서 아침 일찍 집에서 나서던 날이었습니다. 그 부부가 운영하는 고깃집을 지나는데 이제 장사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곳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커다란 대야에 담긴 물을 나르고 있더라고요. 그게 그냥 부모님을 도와주는 장면 같지가 않았고 힘들게 아이한테 일을 시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이가 끙끙대면서 물을 나르고 있는데 양아버지라는 사람이 나와서 또 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밖에 못하냐면서. 밥 먹고 싶으면 빨리빨리 하라면서. 그날 집에 와서 온갖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몇 번이고 그 양부모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했지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며칠을 더 지켜본 결과 양부모가 아이를 식모처럼 부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서 한 소리 할까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가서 한 소리 한다고 상황이 바뀔까 싶더라고요. 자칫하다가 저 때문에 아이가 더 곤란한 상황이 될 수도 있었고요. 요즘에는 뭐 그런 거 보면 바로바로 신고하고 그러는 세상이라서 참 좋은데 옛날엔 그런 것도 없었고 신고할 생각도 못 해봤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고아원에서 벗어난 애들 또 고아원에 보낼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그 부부가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것 같았고요. 어쩐지 처음에 입양했다는 얘기 들었을 때부터 뭔가 이상하긴 했습니다. 그 부부가 성격이 안 좋기로 동네에서 이미 유명했거든요. 사람들이 정말 정도 없고 배려도 없고 지들밖에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었고요. 그 남자는 성격이 엄청 괴팍하고 여자는 입만 열면 험담에 쓴소리를 그렇게 한다고 들었습니다. 저 아는 사람이 그 부부네 식당에서 잠시 일했던 적이 있었는데 부부 중 여자가 제 지인에게 뚱뚱하다느니 손이 못생겼다느니 하면서 외모에 대한 험담까지도 자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식당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들이 항상 오래 못 버티고 나와버렸죠. 그러니까 좀 상황 파악이 되더라고요. 일할 사람이 필요해서 입양을 한 것 같았습니다. 돈도 안 주고 평생 부려먹을 작정으로 말이죠. 입양된 아이가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을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장에서 아이를 마주쳤습니다. 아이는 혼자 장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때 시간이 좀 흘러서 아이가 8살인가 그 정도 되었을 때였습니다. 어, 너 그 고깃집 맞지? 네, 안녕하세요. 아이는 어딘가 침울해 보였지만 되게 야무진 느낌이었습니다. 목소리도 또박또박하고
눈도 똘망똘망했습니다. 다만 그동안 삶이 팍팍했는지 어딘가 위축되어 있는 듯 보였죠. 이렇게 예쁜 아이가 고생하면서 사는 것이 너무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어머니께 가져다 드리려고 샀던 과자를 한 봉지 내밀었습니다. 이거 먹을래? 그래도 돼요? 그런데 가지고 가면 혼날 텐데. 그럼 저기 의자에 앉아서 먹고 갈래? 아이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부모라는 것들이 애한테 과자도 안 사주는지. 아이가 과자 하나 먹는 걸로 눈치를 봐야 하나요? 저는 아이가 과자를 먹을 동안 옆에 앉아서 가만히 아이를 지켜봤습니다. 엄청 맛있다며, 이런 건 처음 먹어본다며 아이는 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왜 혼자 시장에 있어? 장 보는 거야? 네, 식당에서 필요한 것들 아빠가 사오라고 하셔서요. 매번 너 혼자 장 보니? 아니요, 보통은 아빠가 오시는데 금요일은 제가 혼자 시장에 나와요. 아빠가 금요일엔 항상 친구분들 만나는 모임을 가져서요. 그렇구나. 힘들지는 않아? 무거운 게 많으면 힘든데 그래도 괜찮아요. 걱정하는 저를 안심시켜 주려는 건지 아이는 밝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 예뻐서 하마터면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이 티 없이 맑은 아이를 제가 구해줄 수는 없더라도 잠시 마음을 식힐 수 있는 안식처는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나도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시장에 오려고. 아주머니도요? 응, 그럼 우리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만나겠다. 그치? 그렇겠네요. 난 항상 과자를 많이 사는데 만날 때마다 이렇게 과자 잠깐 먹다가 갈래? 정말요? 정말 그래도 돼요? 저는 너무 좋아요. 그날부터 저는 매주 금요일마다 아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과자, 떡, 사탕, 초콜릿 같은 간식들을 사서 갔습니다. 집에 가지고 가면 혼날 것 같다고 해서 매일 조금씩을 챙겨가서 시장 구석에서 먹고 헤어졌습니다. 잠깐이었지만 아이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김봄이었습니다. 봄에 고아원에 왔다고 해서 고아원 원장님이 지어주신 이름이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예쁜 이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봄이는 생후 6개월쯤에 고아원에 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봄이의 친부모는 아무런 인기척도 없이 모두 잠든 새벽에 봄이를 고아원에 두고 가버렸다고 했습니다. 이 예쁜 아이를 왜 버렸을까? 무슨 사정이 있었던 걸까? 많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고아원에서 살다가 7살에 입양이 되었답니다. 입양될 때 무척 행복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양부모는 누구보다 선한 얼굴을 하고 누구보다 환하게 웃으면서 봄이를 맞아주었답니다. 그런데 입양이 되어서 양부모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두 사람의 얼굴은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섭고 험악한 사람들로 말이죠. 그때부터 식모처럼 부려먹는 삶은 시작이 된 듯 했고요. 아이가 직접적으로 양부모가 부려먹는다고 하지는 않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딱 알겠더라고요. 초등학생밖에 안 된 아이를 학교가 끝나면 밤 늦게까지 식당 일을 시켰답니다. 주말에는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거의 하루 종일 식당에서 일을 했다고 하고요. 그럼 분명 다른 손님들이 봤을 텐데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봄이의 양부모가 머리를 많이 굴렸더라고요. 손님들이 많을 때는 주방에만 있게 했답니다. 사람들이 못 보게 말이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물어보면 부모님 도와서 일하는 거 재밌어요 라고 말하게끔 시켰다더라고요. 어린아이한테 거짓말을 시키다니 봄이가 너무 불쌍했습니다. 그리고 또 집에서도 아이를 무시하는 행동은 여전했던 것 같습니다.
양부모의 방엔 침대가 있는데 봄이 방엔 침대가 없어서 그냥 바닥에서 잔다고 하더라고요. 책상이 있냐고 물으니 없다고 했습니다. 그냥 밥상 같은 거 펼쳐서 숙제한다고 하더라고요. 누구는 아이를 갖고 싶어도 입양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진짜 나쁜 사람들이라고 천벌 받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봄이와 금요일마다 만나서 지낸 지 2년이 흘렀습니다. 힘든 환경에서도 봄이는 너무 밝게 잘 자라주었습니다. 여전히 양부모의 식당에서 일하고 여전히 방에는 침대와 책상이 없었지만 봄이는 참 긍정적인 아이였습니다. 게다가 공부도 잘하는 똑똑한 아이였죠. 저 이번에 시험 100점 맞았어요. 이것 보세요. 우와, 대단하네. 지난번에 하나 틀렸다고 아쉬워하더니 너무 축하해, 봄아. 봄이는 양부모님은 이런 거에 관심도 없다면서 항상 시험 본 것을 저한테 보여주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좋기도 하고 찡하기도 하고 그랬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금요일 오후, 봄이와 항상 만나는 시간에 시장에 나갔는데 시장이 어쩐지 어수선하더라고요. 무슨 일 있어요? 어머 어머, 못 들었어요? 저쪽에 있는 고깃집 폭발 사고가 났다지 뭐예요? 네? 사고가 난 곳은 다름 아닌 봄이를 입양한 양부모가 운영하는 고깃집이었습니다. 저는 시장에서 봄이와 항상 만나는 장소로 가보았습니다. 봄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설마 식당에 있다가 큰일이라도 당한 건 아닌가 싶어서 식당으로 뛰어가 봤습니다. 식당 근처에 소방관이며 경찰들이 가득했고 사람들도 한가득이었습니다. 봄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급히 모여있는 사람 중 한 명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어, 어떻게 된 거예요? 가스 폭발 같다더라고요. 사람은요? 사람도 다쳤어요? 말도 말아요. 여기 운영하는 부부가 둘 다 지금 실려갔잖아요. 친구들하고 뭐 고기를 먹었댔나 뭐래나. 아무튼 사람들 여러 실려갔어요. 아이는요? 여기 아이 하나 있잖아요. 아이도 다쳤대요? 아이요? 글쎄요. 그건 모르겠는데 실려 나오는 사람 중에 애는 없었던 것 같은데. 그 후로도 한참 식당 앞을 떠나지 못했지만 보미의 모습은 보지 못했습니다. 나라라도 잃은 듯 마음이 공허했습니다.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집에 돌아가니 일찍 퇴근해서 집에 있던 남편이 엄청 놀랐습니다. 제게 상황을 전해들은 남편도 좀 알아보겠다고 했죠. 남편이 하는 안경점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갑니다. 그러면서 듣게 되는 동네 소문이 한두 개가 아니죠. 며칠 뒤 전해 듣기로는 아이는 멀쩡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학교에 있었다면서요.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한 것도 잠시 그 고깃집 부부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병원에서 수술도 받고 몇 번의 고비를 넘기다가 결국 둘 다 같은 날에 떠났다더라고요. 그런 봄이는 어떻게 되는 건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 부부랑은 아는 사이가 아니었던지라 무턱대고 장례식장에 찾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어떻게 봄이의 소식을 들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걱정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봄이의 양부모 장례식이 끝나는 날 집으로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일하고 있던 남편이었죠. 여보, 여기 좀 와봐야 할 것 같은데. 남편의 전화를 받고 저는 곧장 남편의 안경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봄이를 다시 볼 수 있었죠. 봄이가 상복 차림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빨간 눈으로 저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그때 아저씨가 안경점 하신다는 게 생각이 나서 그래서 여기 왔어요. 봄아, 너 괜찮아? 안 다친 거지? 괜찮은 거지? 그런데 무슨 일이야? 옷도 안 갈아입고. 일단 와서 좀 앉아봐. 응? 아이가 상복도 안 갈아입고 온 거면 무슨 급한 일이 있는 건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이를 앉히려고 아이 팔을 잡았는데 아이가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봄아, 왜 그래? 아주머니,
응, 봄아. 저 좀 키워주시면 안 돼요? 봄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도 펑펑 눈물을 쏟았습니다. 저도 따라서 눈물이 났습니다. 봄이를 꼭 껴안고 한참을 울기만 했습니다. 안경점에는 어느새 사람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봄이를 걱정하고 있었나 봅니다. 하기사 아이 부려먹는 걸 숨긴다고 그게 숨겨졌겠어요. 다들 알면서도 어쩌지 못하고 있었던 거겠죠. 어른들에게 삥 둘러싸인 봄이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요, 친척들을 처음 봤는데요. 다들 저 안 키운다고, 다시 고아원으로 가버리라고, 제가 있어서 엄마랑 아빠가 그렇게 된 거라고. 봄이는 또 한 번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사람 모두가 혀를 차면서 그 친척들이라는 사람들의 흉을 봤습니다. 그 집안이 원래 그 모양이라느니, 애가 불쌍해서 어쩌냐느니. 그때 생각나는 사람이 아주머니밖에 없었어요. 아주머니, 제가 나중에 꼭 은혜 갚을게요. 그러니까 저 좀 키워주시면 안 돼요? 제가 집에서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다 할게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고민이 되긴 했습니다. 집엔 치매인 어머니도 계시고 저희가 넉넉한 집안도 아니고 과연 봄이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을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한 건 봄이를 입양했던 양부모보다는 잘 키울 자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봄이가 또 그런 부모를 만나게 되는 꼴은 볼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제 눈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하자는 의미였습니다. 그래, 그래 봄아. 가자. 우리 집에 가자. 그때부터 봄이는 저희 집의 식구가 되었습니다. 성인이 될 때까지만 저희가 맡아주기로 했습니다. 봄이는 이전 집에서 눈치를 많이 봐서 그런가, 일을 많이 해서 그런가, 집에서도 참 부지런히 움직이는 아이였습니다. 밥 차릴 때도 그냥 앉아있으라고 해도 꼭 와서 수저를 놓는다던가, 반찬을 꺼낸다던가, 저희 어머니를 모신다던가 하는 정말 야무진 아이였습니다. 게다가 머리도 어찌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전에도 똑똑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뭘 하나 알려주면 나아가서 열을 알고 공부하고자 하는 의지도 강한 아이였습니다. 천재는 이런 아이를 두고 하는 말인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영리했죠. 게다가 봄이가 집에 들어온 뒤로 좋은 일이 참 많이 생겼습니다. 남편이 운영하는 안경점 건물 주인이 계속 세를 올리겠다고 해서 곤란한 상황이었거든요. 안 그래도 먹고 살기 빠듯한데 왜 이렇게 물가만 오르는 건지. 아무튼 그렇게 세를 올리겠다고 한 건물주 할머니가 어느 날 그냥 세를 그대로 받겠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나 싶었는데 다 봄이 때문이었습니다. 건물주인 할머니도 봄이의 딱한 사정을 알게 되었고 봄이가 저희 가족이 된 것을 알고 세를 올리지 않기로 한 거였습니다. 할머니가 봄이 잘 키우라고 좋은 사람들이라 좋은 아이가 간 거라고 잘 살으라고 응원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봄이를 딱히 하던 사람은 꽤 여럿이 있었습니다. 봄이한테 학용품도 보내주고 먹을 것도 사주는 감사한 이웃들이 몇 있었죠. 어느 날 봄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양부모님 밑에서 자랐을 때는 저는 하찮고 별 볼 일 없고 불쌍한 아이인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주머니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드려요. 그게 뭐 저 때문이겠어요. 봄이가 알아차리는데 시간이 걸린 것뿐이었겠죠. 이렇듯 봄이는 저희 집에 참 복덩이였습니다. 봄이가 집에 들어온 뒤로 웃을 일도 많아졌습니다. 어쩐지 남편의 안경점 장사도 더 잘 되는 것 같았고 어머니의 치매 증상도 더 나빠지지 않았죠. 아, 그리고 안경점 장사가 잘 되어서 봄이가 들어오고 1년쯤 되었을 때 영원히 못 갚을 줄 알았던 아버지의 사채빚을 모두 갚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후련하고 너무너무 행복해서 평소에 먹지도 않는 소주를 3잔이나 먹었습니다. 그날 보미한테 우리 복덩이 하면서 보미를 꼭 끌어안고 잠들었었네요. 그렇게 보미와 함께 9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길다면 긴 그 세월 동안 보미와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초등학생이었던 보미는 중학교를 가서 예쁜 교복을 입기도 했습니다. 내 자식은 아니지만 그저 잠시 키워주는 아이지만 마치 내 자식이 중학교에 가는 것처럼 너무 좋더라고요. 입학식 날 다 같이 짜장면과 탕수육을 먹기도 했습니다. 보미는 중학교에 들어가서도 공부를 잘했습니다. 반 회장으로는 성에 안 찼는지 3학년 때는 전교 회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보미가 다녔던 중학교에서 여자 전교회장은 처음이라고 선생님들이 입을 모아서 보미 칭찬을 하셨습니다. 사춘기 한 번 없이 너무나도 곱고 올바르게 잘 커준 보미는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맘때 저희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2달 전부터 치매 증세가 많이 심해졌었습니다. 보미도 저도 남편도 밖에서 학교와 일을 마치면 곧장 집으로 돌아오기 바빴습니다. 어머니 곁에 누가 잠시라도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보미가 어린 나이에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공부할 시간도 없었을 거고요. 그런데 불평 한마디를 안 하고 저희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돌봤고 항상 웃으면서 저희 어머니에게 말을 걸어주었습니다. 딸인 저도 그렇게 못하는데 보미한테 참 고마웠습니다. 가족들의 관심이 무색하게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셨고 그렇게 저희 셋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신혼 때부터 살았던 그 오래된 집을 이제 이사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집이 많이 낡아서 다 제 기능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주택 1층에 새를 들어서 살고 있었는데 가끔 물도 새고 천장이며 벽 장판도 온전하지 못하고 가전제품들도 너무 낡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사 갈 생각을 하니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사 갈 돈이면 우리 봄이 대학 등록금 해줄 수 있을 텐데 하면서요. 공부 잘하는 봄이가 분명 대학교 가고 싶어 할 텐데 대학에 간다면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참을 고민하다가 남편과 상의를 해봤습니다. 여보, 우리 집 여기서 더 살면 힘들려나? 아무래도 노후되었으니까. 그런데 왜? 아니, 우리 이사 가는 돈이면 봄이 등록금 해줄 수 있을지 않을까 해서 공부 잘하는 아이인데 꿈도 못 펼쳐보는 게 아쉬워서 어른인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주는 게 어떤가 싶네.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 난 언제나 당신 편이야. 남편은 언제나처럼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또 한참을 고민하다가 저는 보미의 대학 등록금을 내주기로 했습니다. 비록 낡은 집에서 더 살아야 했지만 좋은 집에 간들 오히려 마음만 더 불편할 것 같았습니다. 봄아, 우리가 대학 등록금까지 보태줄게. 그러니까 대학 가자. 너라면 충분히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을 거야. 아주머니, 아저씨, 정말 감사합니다. 보미는 정말 매일매일을 치열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반쯤 열린 방문 사이로 보이는 보미가 공부하는 모습은 예쁘기도 하고 장하기도 하고 멋지기도 했습니다. 분명 멋진 어른이 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보미는 정말 좋은 대학교에 합격을 했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명문대 중 2곳이나 합격을 해서 그 소식을 저랑 남편한테 전해주는데 너무 기뻐서 눈물이 다 났습니다. 다 아주머니 아저씨 덕분이에요. 저 대학교에 가서도 공부 열심히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집에서 멀리 있는 학교로 가는 바람에 보미는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미는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말을 정말로 지키고 과수석을 하면서 등록금을 면제받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원래 봄이한테 주려고 했던 돈이 있었는데 그중 거의 반 정도는 안 줘도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공부를 그렇게 하면서 아르바이트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생활비까지 혼자 벌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야무지고 똑부러질 수 있는지, 어디서 저런 보석 같은 아이가 저희한테 온 건지 참 기뻤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착잡했죠. 대학생이 되고 떨어져 살면서부터 점점 보미의 빈자리가 실감이 되더라고요. 원래 성인 될 때까지만 키우기로 한 거였잖아요. 그런데 대학교까지 가게 되었으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인이 되면 이제 그만 남남이 되는 거겠죠. 생각만 해도 눈물이 핑 돌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보미와 저는 아무 관계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래도 지금껏 같이 산 세월이 있는데 매몰차게 돌아서지 말고 가끔 얼굴이나 보면서 살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오지 않을 것 같았던 대학교 졸업하는 날이 되었죠. 보미가 졸업식 날 꼭 오라고 해서 남편하고 오랜만에 차려입고 보미의 학교로 갔습니다. 보미는 누구보다도 기쁜 표정으로 저희를 반겨주었습니다. 보미가 4학년 때 인턴을 나갔었거든요. 그리고 그걸 발판 삼아서 졸업 전에 면접 보고 정말 큰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특하다는 말로도 부족한 우리 보미. 오늘은 마지막이 아니길 하면서 애써 웃으면서 학사모를 쓴 보미와 사진을 찍었습니다. 보미가 오랜만에 집에 가서 밥 먹고 싶다고 해서 저희 집으로 향했죠. 밥을 다 먹고 보미가 좋아하는 딸기를 씻어서 같이 먹고 있는데 보미가 갑자기 커다란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걸 저희한테 내밀더라고요. 종이가 두툼하게 들어있었는데 입양에 관한 글인 것 같은데 엄청 길었습니다. 이게 뭐니, 보마? 저 변호사 만나고 왔어요. 변호사? 변호사는 왜? 무슨 일 있어? 저 아주머니 아저씨의 딸이 되고 싶어요. 정말 놀라면 아무 소리도 안 나온다고들 하잖아요. 제가 그때 딱 그랬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들은 건가 싶다가 금세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보마, 변호사분이 그러더라고요. 당사자가 합의를 하면 성인 입양이 가능하다고요. 제가 아주머니 찾아왔을 때 말했죠. 제가 나중에 은혜 꼭 갚겠다고. 저 그 은혜 갚을게요. 살면서 두 분께 효도하면서 살게요. 제 등록금 내주신다고 이사도 못 가신 거 다 알아요. 제가 좋은 집도 사드리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평생 효도할게요. 그러니까 제 부모님이 되어주세요. 주르륵 흐르던 눈물은 어느새 오열로 바뀌어서 꺽꺽대면서 울었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보미 같은 딸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수천 번을 생각했습니다. 내 딸이 아니라 조심스러워서 많이 안아주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안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마음껏 표현하고 마음껏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두말할 것 없이 좋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효도한다던 보미가 지난달에 저희한테 집을 사줬습니다. 다시 언제 돈 모아서 이사가나 하고 있었는데 능력 좋은 우리 딸 보미가 새로 지어진 아파트를 사주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보미와 매일같이 통화를 하고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을 만나고 가끔 여행도 다니고 소소한 일상을 나누고 있습니다. 늦지막히 저희 부부에게 찾아온 우리 보미의 앞날이 언제나 행복하고 꽃길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에 언제나 저희 부부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